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네트워크 효과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이익 자체가 늘어날 때 가속도가 붙잖아요. 경기 선환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렴이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디지털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프 베이조스도 월급을 많이 안 받았어요. 버핏도 사실은 연봉을 많이 안 받잖아요. 왜냐면 CEO가 월급으로 부자가 되기보다는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더 좋아하죠. 그래야 일반 주주들과 이해관계가 딱 매칭이 되니까요. 기술의 발전이 더 빨라지는 시대에 이 과연 기술주 투자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애덤 시셀이 쓴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 제목이 Where the Money is. 돈이 어디로 가느냐, 돈이 어디 있느냐, 이 제목인데요. 이 책을 오늘 준비하신 이유를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테크주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이건 약간 오해가 있는 얘기 같아요. 또 오래된 반드시 그럴 수만은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치 투자자들이 얘기할 때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 능력 범위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이제 99년, 2000년도에 이분이 이제 기술주를 사지 않아가지고 미국의 한 잡지에서 이제 워렌 버핏을 두고 이제 추락한 천사라고 그랬거든요. 이 정크본드를 얘기하는 건데 추락한 천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상당히 그 시대에 맞지 않는 구닥다리 투자법이다라는 이런 식의 이제 지적도 있었고 실제로 그랬는데 버핏은 그 당시에 테크주를 사지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워렌 버핏이 제일 친한 친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 빌 게이츠예요. 그렇죠. 정말 친하죠. 예, 정말 친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제가 뭐 읽었던 글에서는 개인 돈으로 MS 주식을 한번 산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빌 게이츠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던 거죠. 그대가 보기에 어떤 회사들이 가장 좋은 것 같냐, IT 기업들 했더니 빌 게이츠가 한 얘기가 우리 회사가 좋고 인텔이 좋다. 그리고 버핏이 어느 대학교 투자자문위원회를 들어가는 유일한 대학이 하나 있어요. 그 대학 출신으로 가장 유명한 게 그 인텔의 창업자 로버트 로이스거든요. 그 투자기금위원회 버핏이 멤버인데 그 대학교가 그 인텔 초기 투자자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대학 중에 하나거든요, 인텔 때문에. 그러니까 버핏은 그 과정 다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저거 뭐 버핏을 만난 적은 없지만 그 정황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하지 않은 이유는 뭐 싫어서 그런 개념보다는 본인이 평소에 얘기했던 그 가치 투자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잘 아는 것에 집중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찰리 먼거, 버핏의 파트너 먼거가 자주 얘기하신 내가 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잘 모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둘의 경계가 어딘가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버핏이 기술주를 투자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더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책을 제가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치 투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정된 하나의 방법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상의 가치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라는 것 자체는 하나로 고정된 거를 개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우리가 이제 자연과학에서 법칙이라고 그랬을 때는 이 실험실적 상황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실험실적 상황에서 동일하게 그 실험을 반복했을 때 동일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법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건 과학이 아니죠. 근데 이건 사회과학이잖아요. 그리고 투자라는 것은 거기에 수많은 인간의 탐욕과 욕망과 공포심이 개입되어 있는 너무나 인간스러운 그 시장인데 이걸 우리가 법칙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버핏이 이제 얘기했듯이 이건 사실 우리가 이제 버핏의 얘기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버핏이 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벤자민 그레엄이 가치 투자를 시작을 하고 그 수제자이기 때문에 이제 적자거든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거죠. 그 증권문서 책자 40주년인가 50주년 그 기념해서 그레이엄 토드, 벤자민 그레이엄과 데이비드 토드 교수 밑에서 투자를 했던 그 마을에 그레이엄 토드빌의 슈퍼 인베스터들, 그 슈퍼 투자자들의 글에 보면은 딱 그 유명한 문장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내가 산 종목을 월터 슐러스가 사지 않았고, 그 유명한 투자가인데, 그 다음에 내가 산 종목을 톰 랩이 사지 않았고, 우리는 같은 마을 출신이지만 우리의 종목에 공통점은 없다. 우리는 뭐냐면 오로지 가치와 가격에 집중할 뿐이다. 근데 가치 산정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 다양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했고, 세 번째가 이제 말이 좀 길어지는데 다양한 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식이라는 것 자체는 좀 다양한 사고를 할 때 좀 말랑말랑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 과학 철학자인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칼 포퍼가
반증할 수 없는 건 과학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반증을 용납하지 않는 거는 종교나 신념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투자는 사실은 종교의 영역은 아니에요. 네. 이 영역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행동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인식론의 영역에 가깝지 굳이 네. 우리가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다양한 시각을 이 책을 통해서 좀 배우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의 틀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예. 취지도 있는 거고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워런 버핏이 많이 강조한 게 능력 범위. 예.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를 해도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사지 않았다. 그쵸. 그래서 테크주를 예전에는 거의 2000년 전까지는 거의 사지 않았던 예. 거고, 그런데 지금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의 비중 1위가 바로 애플 아닙니까? 그쵸. 애플로 정말 많이 벌었고, 제일 많이 워런 버핏도. 근데 워런 버핏도 그런 고집이나 상식을 깬 건지, 시간이 네. 걸려서 그걸 바꾼 건지, 어떻게 네. 또 이제는 테크주를 투자를 하는 건지, 그것도 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버핏이 이제 그 자기 스승의 벤자민 그레이엄이지 않습니까? 네. 벤자민 그레이엄은 청산 가치 투자법이라고 가깝죠. 그러니까 뭐 순유동 자산 갖고 있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 대비 뭐 절반 이하의 굉장히 싸게 거래되는 주식에서 오히려 어찌 보게 되면 오늘날 얘기는 퀀트에 가까운 거예요. 네. 계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 뭐 기업 탐방하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고 네. 예, 오히려 그런 것들 자체가 노이즈가 소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네. 사람이고요. 예, 굉장히 그래.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버핏이 벗어나면서 본인도 그런 얘기하거든요. 자기 스승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버핏이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벗어난 게 그 소위 말하는 프랜차이즈 밸류라고 그러는 우리가 이제 기업의 독점력. 네. 그 버핏이 한 얘기 이제 제일 유명한 모트 경제적 해자. 경제적 성을 해자. 둘러싸면 해자. 거기에 예. 악어와 상어까지 득실거리면 더 좋다. 예? 이렇게 해서 확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는 정량적 투자자에서 정성적 투자자로 변화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버핏이라는 사람이 그냥 계속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능력범위라는 개념이 정태적인 거, 고정된 것이 아니라 동태적이고 확장되고 움직이는 개념인 거죠. 왜냐하면 버핏이 뭐 책을 읽어보면 저는 하루에 6, 7시간씩 매일 책을 읽고 네. 그렇게 미국에서도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자주 만나는 사람이 그 인식의 지평이 계속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래서 확장이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런 확장 속에서 나왔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 그 버핏이 이제 이 주식을 살 때 증손자들이 그 뭐 햄버거를 먹으러 갔는데 증손자들이 이 애플 이 스마트폰 하느라고 햄버거 주문하는 것도 까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자체는 뭐냐면 이제는 스마트폰 제 7의 감각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예, 제 5감, 제 6감이라고 그러죠. 6감. 네, 6감이 됐다라고 딱 느끼고서 몸의 일부가 된 거죠. 네, 스마트폰이. 이것은 이제 뭐냐면 프랜차이즈 밸류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IT 기업이기도 하지만 프랜차이즈 밸류가 있는 기업이라고 그렇죠. 한 거고 또 찰리 먼거도 2017년도에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구글에 투자하지 않은 것이다. 그 주주 사안 보고서 많이 읽어보시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은 자기네가 100%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가이코에서 구글에 광고를 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너무 구글이 손쉽게 돈을 벌고 있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걸 투자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실수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뭐 버핏이 했다, 새롭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찌 보게 되면 가치 투자자뿐만 아니라 인류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은 학습이에요. 학습의 진화가 이루어진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학습의 진화로 표현을 하면 돼. 그러니까 뭔가 변심이 아니라 예. 학습의 범위로 더 넓어진 것이다. 예.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애덤 시세. 예. 이분도 사실 전통적인 가치 투자에 매여 있다가 예. 그래도 테크주 투자로 좀 더 달라졌다? 예. 저변이 넓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예. 저는 사실은 이 저자를 잘 몰랐어요. 이 책을 네. 읽고 저는 뭐 굉장히 내공이 있으신 분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그렇지 않은데 미국에는 이렇게 저널리스트 출신이어가지고 전 더욱더 신선했었는데 기자 출신이니까 우리나라는 기자 출신 투자가가 없어요. 네. 저희 둘 다 기자 출신이지만 기자 출신으로 성공한 투자가가 거의 예. 근데 미국은 이런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에덴 시셀 같은 분들이 자기 네. 흔히 말하는 자기 투자 회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장기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 캐피털 중에 세쿼이아 같은 캐피털. 거기서도 이제 그 회장하셨던 모리츠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분도 사실 기자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야 뭐 미국은 그 다음에 그
금융투기의 책 에드워드 챈즐러 같은 것도 기자 출신 아닙니까? 네. 이런 분들도 보면 야 여기는 기자 출신의 투자도 참 잘하고 참 좋았고 또 이분이 이렇게 있었던 회사를 보니까 샌포드 번스타인 이 회사는 이 회사의 데이터는 가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회사고 굉장히 유명한 리서치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네. 이 베런 캐피탈도 계셨더라고요. 이분이 베런이 이제 그 만드신 분이 그 테슬라 투자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 테슬라 초기 투자자로 유명한 펀드가 두 개가 있는데 네.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베일리 기포드라는 회사가 비상장 시절부터 투자했고 그다음에 네. 베런 캐피탈이라는 갑자기 그분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일을 하셨으니까 이분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어떤 뭐 기자적 감각뿐만 아니라 리서치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 같고 본인이 자기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이제 처음에는 소위 말하는 그 전통적인 가치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벤자민 그레이엄과 사실 버핏식이거든요. 네. 굳이 구분하자면 뭐 그 사이 여러 가지 이제 형태들은 있겠지만 우리가 상징적인 인물로 표현한다 그러면 벤자민 그레이엄식. 그러니까 담배꽁초. 그러니까 담배꽁초 투자. 한 모금 빨 수 있는 주식은 쫙 빨아 먹어야 된다는 뭐 이런 정말 식으로. 극저평가 주식. 예, 극저평가 주식에서 하는 거고 이거를 가장 상징하는 제자가 이제 월터 슐로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 투자가인데 월터 슐로스는 정말 기업 탐방도 하지 않았고 오로지 초저평가된 주식만 샀습니다. 오로지 그래도 재무 분석만 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네. 하루 종일 예. 이거를 뭐 거의 45년간 매일 반복해서 하셔서 15.7% 정도의 연평균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냈고 높은 거죠 매우. 그러니까 버핏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월터 슐로스 얘기할 때마다 빅 월터라고 우리말로 하면 월터 형이란 뜻입니다. 형처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렇지만 월터 슐로스와 버핏의 종목의 공통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터 슐로스는 철저하게 벤자민 그레엄식으로 투자했던 사람이고 워렌 버핏의 이제 의한 이제 정성적인 프랜차이즈 밸류 투자. 그러니까 아마 이 책의 저자도 이 두 투자를 다 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우리나라에서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도 다 이렇게 하죠. 이런 식의 뭐 벤자민 그레엄식을 섞어서 하든 두 스타일들을 아니면 정성적인 걸 더 강조를 하든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수익이 안 나더라 자기가. 기존의 가치 투자관에 매여 있었다. 예, 기존에 했던 전통적인 방식. 것이 매여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샌퍼드 번스타인에 있었을 때 옛날에 더 엄격했던 자기의 그 직장 상사였던 분한테 이분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시고 혼자 하시는데 가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제 한 에피소드가 나오죠. 당신도 입장을 바꿨느냐 했더니 세상이 변했대네. 변했다네 해서 한 거.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 가치 투자의 영역을 그 이제 우리가 아주 싸게 사는 것, 그다음에 그 프랜차이즈 밸류에 입각한 투자에서 더 확장이 필요하고 그 확장된 아이디어를 자기가 이제 구현하면서 자기가 이제 테크 주식에 투자를 한 얘기가 사실 이 책의 후반부에 계속 나오고 있죠. 아마존, 네. 뭐 인투이트 이런 회사들 설명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죠. 아까도 잠깐 애플 이야기, 버핏 예. 이야기하면서 애플을 좀 화두로 띄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보통의 기업을 싸게 살 것이냐, 훌륭한 기업을 제값 주고 살 것이냐, 그 논쟁으로 봤을 때 애플이라든지 또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은 예. 어느 정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저자가 기업 분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쓰는 게 PR이잖아요. 퍼. 네. 사실은 주가 수익 비율. 예, 이게 퍼가 뭐 완벽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퍼는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뭐 퍼가 사실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퍼 10배 넘어가는 거 안 좋아하시죠. 그 PER이라고 부르기도 예, 하고. 안 좋아하는데 뭐 코스피 평균이 뭐 10배, 12배 이러니까요. 예, 흔히 사실 버핏도 그 저퍼, 저 PBR 투자자였던 거죠. 초창기에는 네. 주로 그런 걸 많이 투자했었던 건데 버핏이 여기서 이제 변했던 것 중에 자체가 이제 코카콜라, 시즈 캔디 이거 이제 찰리 먼거가 굉장히 이제 한 거죠. 너무 싼 것만 사면 안 된다. 싼 게 비지떡일 수도 있으니까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야지. 그래서 산 게 이제 그때는 뭐 퍼가 16배, 거의 20배 가까이 되는 주식들을 이제 산 게 코카콜라, 치즈캔디 이런 그러니까 결코 싸지 않은. 그 전에 버핏이었으면 절대 사지 않을 종목들인 거죠. 근데 훌륭한 기업을 제값 주고 사는. 예, 그래서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그 버핏의 그 프랜차이즈 밸류, 정성적 투자 넘어갈 때를 상징하는 기업이 시즈캔디예요. 네. 시즈캔디 지금 100% 자회사거든요. 이 시즈캔디인데 버핏이 너무 깎으려고 그래가지고 이게 습성이 있잖아요. 아, 네. 싸게 그래서 사려고. 이게 파토가 날 뻔했다는데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그 계약이 근데 지금 시즈캔디가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을 어마어마하게 사실 시즈캔에서 받은 배당금만 하더라도
본전 다 뽑았거든요 이미. 예. 남았죠 오히려. 그래서 이런 게 넘어간 배당만으로. 거고, 여기서 이 저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이 테크 주식의 PR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분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본인이 썼던 어닝 파워라는 개념을 이 양반이 써서 네. 뭐 대표적으로 감가상각 같은 건데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 나누어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예? 근데 이제 테크 기업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것 자체가 100% 비용이라는 거죠. 사실 이게 감가상각에 가까운 자산인데. 네. 그래서 이분이 그런 거를 재조정해서 그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생각보다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높지 않다, 밸류에이션. 네. 고표가 돼 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이 사람이 여기서 사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책. 애덤 시셀이 쓴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기술 변화와 가치 투자. 기술 변화와 가치 투자. 사실 빅테크 투자라고 해서 가치 투자가 아닌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흐름이 좀 있다라는 건데 저자는 가치 투자 1.0, 2.0, 3.0 시대를 나눠서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1.0 시대는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들어봐야죠. 그게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 시대죠. 벤자민 그레이엄을 두고 많이 하는 말이 이제 현대 증권 분석의 아버지라고 표현도 쓰고, 그렇죠. 우리가 가치 투자의 창시자. 그렇죠. 증권 분석사협회 CFA를 만든 사람이죠. 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오늘날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을 만든 거죠. 그 전에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의 뭐 자서전이나 이런 걸 읽으면 그때는 그냥 증권회사의 통계학자 이런 그런 거를 이제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체계화를 한 거죠. 투자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런 기업의 이런 재무제표와 이런, 그전에는 이런 것조차 분석자 하지 않고 다 깜으로 투자했던 시대인 거죠. 그래서 뭐 한이 뭐 이 책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채권은 신사가 하는 거고 주식은 길거리 사기꾼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깜으로 뭐 작전하고 뭐 이런 시대인 거죠. 뭐 그래서 그게 아니라 분석을 통해서 추론인 거죠. 분석하고 추론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런 식의 방법론을 처음으로 이 사람이 쓴 거예요. 그게 한 1950년대 막 이렇죠. 아니죠. 1920년대. 왜냐면 그 20년대 이분이 이제 20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된 건 30년대, 40년대 이렇게 50년대까지 완성이 되는 건데 대공황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벤자민 그레이엄이 대공황 때 박살이 나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레버리지를 일으켰다가, 그래서 이분이 평생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됩니다. 본인이 한번 대여봐서. 레버리지가 얼마나 위험한가. 그다음에 두 번째 이분이 또 그 나온 개념이 뭐냐면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이 내가 결정을 했었어도 혹시 내 추론이 틀릴 수 있는 것까지 가정을 해서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소위 말 유명하게 이제 미스터 마켓 뷰,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나한테 투자자에게 이 개념이 정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착이 되는 건데 이 시대의 분석 방법론을 그러니까 1.0이라고 얘기를 하고,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1세대 투자법을 아주 극단적으로 뭐 이 책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비유를 하자면 투자자 입장에서 빨리 회사가 망하면 좋은 겁니다. 심플하게 생각하면. 청산가치보다도 주가가 낮으니까. 무조건 임하게 그 가치 투자 1.0이 투자자한테 행복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청산이에요. 그러면 나는 무조건 돈을 벌게 돼 있으니까. 현재 주가가 청산가치의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러면 청산하면 2배는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이론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1.0을 가치 1.0이 그럼 의미가 없냐? 이거 하시는 분들 계세요, 국내에. 그럼요, 여전히. 있고 뭐 미국에도 일부 하고, 여기서도 이제 이 애덤 시셀도 합니다. 이 방법이 의미가 없느냐? 있다. 근데 언니 그 주가가 대폭락했을 때는 형편없이 거래가 될 때 자산 가치자 1.0의 주식들을 발견하고 엄청난 기회를 줄 수 있다. 자기도 그때는 1.0 투자를 한다. 얘기를 합니다. 1.0이고 1.0을 가장 대표하는 투자자가 뭐 벤자민 그레이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중에서 월터 슐러스가 가치자 1.0을 가장 대변하는 인물이죠. 거기에서 나아가서 가치 투자 2.0 시대를 연 거는 누가 뭐라 해도 워런 버핏. 그렇죠. 이게 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 변화인데, 여기서 이 책에서 2.0 시대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꼽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브랜드. 그 브랜드 밸류 자체가 굉장히 무형 자산의 중요성.
그러니까 애덤 시셀이 저는 굉장히 이 2.0 시대 재밌게 설명한 것이 다른 사람들 책들은 보통 보게 되면 그냥 버핏이 뭐 프랜차이즈 밸류를 독점력이라든가 뭐 해자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이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 같은 걸 설명을 해요. 네. 좀 굉장히 이런 굉장히 신선하게 읽었는데 TV 시대에 더불어서 우리가 브랜드가 생겼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V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이럴 수 있는 기업들은 브랜드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브로드캐스팅의 시대인 거죠. 그 정부에서 불화한 주파수를 가지고 이 주파수를 통해서 그 광고를 만들어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뭐 미국에서 얘기하면 그 3대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뭐 ABC, 뭐 CBS 뭐 이런 거 3대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 이런 회사들 아니면 뭐 케이블 TV도 마찬가지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다음에 신문사 같은 경우. 신문도 뭐냐면은 그 버핏이 신문사 주식을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뭐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네. 버팔로 뉴스 같은 것들을 굉장히 거기서도 하고 버핏이 우리가 뭐 굉장히 인자하신 분 같지만 그 버팔로 뉴스 인수하고 나서 경쟁자를 죽일 때 보면 경쟁 신문사와 대전쟁을 치를 때 보게 되면 정말 엄청난 전쟁을 치릅니다. 그걸 읽어보게 되면 야 정말 이분이 냉혹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유료 통행료를 받는 비즈니스라는 표현을 써요 저자가. 왜냐면은 내가 광고를 하려고 그러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3대 네트워크에 해야 되고 케이블 TV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만히 앉아서 받는 거고 미국은 신문사들이 각 주에 각 지역에 한두 개가 과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우리나라는 신문이 중앙 정부에서 생기지 않았습니까? 뭐 서울에서 생겨서 지방으로 확산되는 구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지방 자치의 연방 국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 지역의 신문사들이 그 워싱턴 포스트가 소위 말해서 세계적인 신문이지만 이름은 워싱턴 포스트예요. 처음엔 지역에서.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신문 중에서 지금 뭐 가장 수익성이 높은 신문이고 신문사 중에 제가 보기엔 유일하게 아마 디지털 구독자가 아날로그 구독자보다 많은 신문사가 뉴욕타임즈로 알고 있는. 뉴욕타임스죠.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도 뉴욕에서 시작된 신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 이름을 따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유료통행 그다음에 이제 광고회사, 광고회사 뭐 인터퍼블릭이라든가 오글비 앤드 매더 굉장히 뭐 전설적인 광고 회사들이죠. 뭐 지금도 있고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버핏이 가장 최고로 인정했던 톰 머피, 캐피털 시티. 나중에 이 회사가 이제 CBS까지도 이제 서로 합병을 하게 되는데 이 톰 머피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미디어 생태계 내에서 유료 통행료를 받고 이런 걸 활용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프랜차이즈 밸류를 만들어내고 브랜드를 갖는 이런 회사들을 버핏이 굉장히 좋아했고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밸류 뭐 진입장벽 이런 생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저자는 얘기하는 거죠. 2.0 시대인데 이런 방법으로 지금 만약에 우리가 네트워크 주식 사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되었으나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 2.0과 그 테크주 투자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막 그 뭐 애플 이런 거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이런 미디어 생태계를 가지고 뭐 사실은 테크 기업들 구글이나 뭐 우리가 뭐 유튜브나 다 이게 다 미디어적 요소가 있거든요. 저자의 그렇죠. 표현은 브로드캐스팅하는 네로캐스팅 굉장히 좁게라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시대가 변하면서 이랬던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혁신의 파괴의 대상자가 된 거잖아요. 이들은 혁신을 통해서 이들은 경쟁력이 사라지는 건데 이것을 내가 아무리 싸다고 사봤자 그리고 이것이 아무리 프랜차이즈 밸류를 보호한다고 사봤자 안 된다고 저자는 그러기 때문에 저자는 가치 투자 3.0으로 진화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경제가 되고 예. 이른바 좌초 자산. 가만히 있으면은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이 아무리 싸다고 투자를 해봐야 저 내일 모레 내년 후년에 점점 더 가치가 떨어질 건데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 버전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개념 같습니다. 그 저는 전에 어느 자리를 놓았는데 저는 처음에 레거시 미디어란 말을 뭔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물이 되어 그래서 간다는 사실 거죠. 저도 뭐 레거시 미디어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왜 근데 레거시 미디어가 뭐였더니 신문이 레거시 이런 그걸 이제는 거의 유물이 된다는 거죠. 이제. 야 이렇게 세상이 이미 젊은 세대들은 그냥 저거는 그냥 올드 미디어도 아닌 거예요. 저는 그냥 올드 미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올드 미디어가 아니라 그냥 레거시 더 나가서 그냥 그것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미. 나중에 거의 화석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 저자의 이 부분을 특히 좀 굉장히 제일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미디어 생태계가 또 언론인 출신이기도 변해서 하니까. 어떻게 기업의 브랜드 가치나 이런 것들 자체가 변했고 그것이 왜 투자에서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예. 그러면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 1.0 시대, 예. 워런 버핏의 가치 투자 2.0 시대를 넘어서 예. 가치 투자 3.0 시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3.0 시대는 뭐가 다른 건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경쟁 우위에 있는 기업, 그다음에 혁신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어느 시대나. 어느 시대나 맞는 예. 거예요. 사실 요즘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백화점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예. 뭐 혁신을 안 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저자도 얘기하지만 시어스 백화점이라는 게 미국 상징하는 그 메이시스 백화점이나 시어스 백화점 같은 것들은 미국 상징하는 백화점이거든요. 미국 예. 유통업들을. 예를 들어서 시어스 그러면 지금 뭐 파산보호 신청을 회사니까 한때 뭐 이제는 이 회사가 뭐 너무 엉터리를 경영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시어스라는 회사는 유통산업 역사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유통에서 최초로 통신 판매라는 혁신을 했고 그다음에 백화점 만든 것도 혁신이에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백화점이라는 것은 업태의 혁신이거든요. 네. 전부 다 이렇게 따로따로 팔던 거를 한 공간에 모아놓는 이런 업태 혁신을 한 거고 그다음에 할인점이 등장하면서 가격 파기 혁신을 한 거거든요. 네. 다 혁신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혁신의 과정에서 시어스 백화점이 디지털 혁신의 과정에서 자초가 된 거거든요. 혁신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혁신이라는 걸 바라볼 때 뭐 디지털 기업만 무조건 혁신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역사적으로 모든 기업들은 다 혁신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이 시대는 뭐냐면 저자의 표현처럼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혁신과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쟁 우위를 확보한 기업들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뭐 저자가 얘기하는 그 중요한 가치는 뭐 네트워크 효과. 우리가 이제 아마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디지털 시대에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위너 테이크스 이드 오리진 거죠. 위너 테이크스 오린 거죠. 거의 뭐 포털 사이트, 메신저, SNS 기업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앱 생태계를 만들면서 그렇죠. iOS. 예. 뭐냐면은 기존의 아날로그형 기업들이 이렇게 자기만의 네트워크 효과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기만의 생태계를 만들어지 못했거든요. 기계만 만들었지. 예. 충실한 그 브랜드에 충실한 고객은 확보했지만 자기들이 생태계를 만들어서 혁신해내진 않은 거거든요. 또 이런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들을 가진 거고 이 중에서도 자기가 투자 가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저자가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장 점유율이 지금 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이 낮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계속 이제 성장할 예. 룸이 있는. 예.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크고 성장하는 기업의 시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 세 번째는 뭐냐면 미래 경쟁에서 매출과 이익을 증가시켜 매우 확실한 경쟁 우위를 갖춘 비즈니스가 이 세 가지가 이제 뭐냐면 가치 투자 3.0 시대의 패자고 우위가 되는 거죠. 시장 점유율이 현재는 낮지만 거기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어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확실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비즈니스. 예. 그게 가치 투자 3.0 시대에 맞는 기업일 것이다라는 예. 것. 다음 키워드를 한번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해자와 경쟁 우위. 해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는 우리 뭐 김혜자 선생님이 아니고 해자 도시락이 아니고 예. 일종의 성을 둘러싼 큰 그쵸. 연못 같은 거죠. 예. 중세 성이 있으면 예. 거기 연못이 이렇게 물이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적군이 예. 침투해 오지 못하는 그쵸. 담장도 높고 그쵸. 그러니까 예. 경쟁 우위가 확실히 있고 그 시장 안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쵸. 그런 확실한 경쟁 우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 이것도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예. 1.0, 2.0, 3.0 시대에 여기서 일정년 시대의 해자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뭐 저비용 생산된 거죠. 똑같은 거를 싸게 만들면 공급할 수 있고 그거를 실현시켜낼 수 있는 뭐 규모의 경제를 하거나 그런 기술상의 혁신을 하거나 아니면 비용 통제력이 있는 걸 하거나 사실은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그 비용 통제력을 내재화시킨 기업은 그 자체로서 경쟁 우위가 있는 거예요. 네네. 유통이든 제조이든. 그렇죠. 그래서 싸게 사실 만들 수 있다면. 야, 그거는 어마어마한 그거죠. 사실 뭐 그렇죠. 반도체 우리 규모의 경제 같은 것도 본질적으로는 단위당 가격을 떨어뜨려야지만 그렇죠.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인 제조업의 생산성 지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당연히 뭐 그래서 이것이 이것이 이제 저자는 해자 영실정 시대의 가장 오래된 해자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앞으로도 그럼요. 싸게 만드는 걸 뭐 예, 그러니까 해자가 뭐 3.0 변할 수는 시대, 없죠. 그러니까 우리 가치사 3.0에서 해자 3.0이라 하더라도 해자 저자도 계속 강조하지만 1.0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또 성장할 그렇죠. 것이고. 그걸 항상 깔고 있는 거고. 예, 사실 이것도 혁신의 과정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면 해자 2.0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자가 얘기했지만 2.0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브랜드죠, 브랜드. 브랜드. 예, 뭐 어떤 로열티. 우리가 브랜드 마케팅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회사 중에 하나가 P&G죠. 프록체인 갬블이 P&G.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걸 세계 최초로 한 회사예요. 그 세계 최초로 브랜드 마케팅을 한 제품이 바로 아이보리 비누예요. 아이보리 비누. 예, 이게 이제 실수로 하다가 이 비누에 공기방울이 들어가지고 물에 떴는데 이거를 원래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네. 이게 뜬 거예요. 근데 물에 뜨는 비누를 딱 보여주니까 얼마나 깨끗해 보여, 하얀색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보리 브랜드를 해서 마케팅을 계속 한 거죠. 뭔가 되게 순수해 보이고.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카콜라 브랜드 같은 것도 우리가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그 존슨앤존슨의 뭐 타이레놀이라든가. 우리나라도 대명사가 있죠. 되는 우리나라도 거죠, 있죠. 대명사. 뭐 사이다 그러면 뭐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네, 바로 나오죠. 예. 뭐 칠성사이다 얘기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라면도 그렇죠. 그런 대명사들 몇 개. 이런 강력한 브랜드가 있는 것 자체들은 그 자체에서 어마어마한 해주고 엄청난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건데 저자가 얘기하는 거 근데 이 브랜드가 사실은 여러 해자 중에서 가장 이제 취약한 해자 중에 하나다. 경쟁자가 근데 나타나서. 우리 이상건 전무님이 해자와 해자를 번갈아 가면서 쓰셔가지고 듣는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자입니다, 해자. 해자로 통일하겠습니다. 네, 해자. 제가 이제 발음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또 저자가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건 그겁니다. 네. 이게 그런데 재미난 거는 그 3.0의 기업인 테크 기업들이 어찌 보면 오늘날 해자 브랜드 그러니까 도 가장 높다. 구글이라는 브랜드 자체도 어마어마한 브랜드. 그 자체가 브랜드죠. 브랜드. 그러니까 애플, 사실은 구글. 지금 테크 3.0 기업들은 그 가치도 3.0 기업들은 2.0 기업에서 그 중요한 해자인 브랜드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인 거죠. 그리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기업이 만들어낸 제품 서비스나 회사 이름이 일반 명사나 일반 동사로 쓰이는 예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만든 제품이나 회사 이름이 그 일반 명사나 동사처럼 쓰인다면 그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고 그 기업이 그만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예요. 뭐 대표적으로 복사하다, 카피 그럼 제록스라는 것 쓰지 않습니까? 제록스한다 그러면 그냥 카피하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만큼 제록스란 그 복사기란 제품이 현대 기업들에게 사무실의 근무 환경 자체를 일하는 방식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바꿔놨기 때문에 그냥 제록스 한다고 쓰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검색한다고 할 때 구글링 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구글링. 네, 구글링 한다고 그런 것 자체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브랜드 파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도. 그러니까 저자가 이제 제가 보기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해자 3.0 시대까지 가게 된 거고요. 예, 3.0은 복잡계 경제학을 연구하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뭐 가치 투자나 투자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뭐 그 분야의 깊이는 별로 없는데 이 복잡계 공부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이게 네트워크 효과 이런 것들이 복잡계 경제학 쪽에서 많이 연구하는 주제들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네트워크가 사람이 우리가 뭐냐면 네트워크가 많은 곳에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렇죠. 그 편익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네트워크.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이 되고 플랫폼.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를테면 전환 비용이거든요. 내가 어떤 걸 이용하다가 어떤 걸 바꾸는 게 이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거의 아이폰 쓰는 사람은 이제 다른 거 못 쓰죠. 저는 굉장히 삼성이 잘 됐으면 하는 사람인데 뭐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죠. 저희 아들들이 지금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애플을 써요. 아빠 아이폰 사주세요. 요즘 그런 애플 써서 학생들 제가 많대요. 물어봐요. 제가 딱 중딩 아들한테 너 이거를 나중에 애플에서 아빠처럼 삼성폰으로 갈 생각 있냐 했더니 단연코 아빠 노 이러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너만 그런 거냐 그랬더니 다 그렇죠. 내 친구 중에 애플 쓰는 애들은 아빠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브랜드이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내가 또 전환을 했을 때 너무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플이 만든 앱 생태계 속에 살다가 PC, 뭐 아이패드, 뭐 그다음에 이어폰이라든지 와치라든지 다 서로가 동기화가 되고 그래서 전환 비용이 많이 든다.
네. 그러니까 뭐 메신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우리가 카카오톡을 욕을 해도 나 혼자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또 하나 해자 3.0 시대가 되는 거고 예.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 퍼스트 무버와 패스트 무버. 예. 이 퍼스트 무버 이론은 원래 경영학에 있는 이론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게 뭐냐면 최초의 시장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기득권적인 거죠. 디지털 시대에는 이 퍼스트 무버가 패스트 무버기도 해요.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뭐 저자가 기업 밸류에이션을 직접 합니다. 기업 분석을, 기업 가치를 자기가 측정하는. 미국의 이제 회계 소프트웨어 회사인 인투이트랑 그다음에 이제 그 아마존, 뭐 구글 이런 회사들 빅테크 기업들을 가지고 네. 그 저자가 이제 분석을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상당 기간 이런 기업들이 적자를 내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것도 약간 잘못 본 거다라는 거죠. 그 숨겨진 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들이 그 어떤 퍼스트 무버로서 자기들의 어떤 그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이 계속 손실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감가상각이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의 잘못된 전통적인 회계 방식으로 이거를 했을 때 이런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거를 개념을 바꿔서 만들어내는 말이 이분이 이제 어닝 파워라는 말을 만들어낸 건데 그래서 이렇게 퍼스트 무버, 패스트 무버 이런 것을 만들어진 뭐 승자 독식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 자체가 그 해자 3.0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좋은 주식의 3가지 조건. 이거는 사실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언제나 그쵸. 통용되는 조건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저자는 BMP라고 그러거든요. BMP.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프라이스. 아, 좋은 주식의 3가지 조건이 비즈니스 품질, 당연히 퀄리티가 좋은 기업이어야 된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좋아야 되고 그렇죠. 어떤 일을 하느냐. 두 번째가 경영자의 자질. 특히 경영자가 자본 재배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보통 2세, 3세 이렇게 오는 기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 자본 재배치에 대한 것들 자체가 최근에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개념이 별로 없었죠. 예, 별로 없었지만 기업이 단순하게 뭐냐면은 CEO가 보통 마케팅하고 재무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업에 갖고 있는 자본을 얼마나 잘 배치해서 자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내는데 기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가장 효율이 높은, 가장 돈을 잘 벌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고 예. 그게 안 되면 주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그쵸. 거고. 예. 그래서 자본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가 시장 가격. 프라이스. 당연한 거죠. 이거 이 3박자가 이게 맞아야 된다. 이 중에서 또 재미난 사례를 두고 있는 게 네. 자기가 왜 알파벳보다 아마존의 주가가 더 좋았느냐 얘기를 할 때 두 회사는 비즈니스 품들도 좋았고 자기가 시장 가격도 충분했었다. 네. 합리적으로 살 수 있었는데 왜 더 좋았냐를 얘기를 할 때 경영자의 자질을 얘기를 합니다. 제프 베이조스를 필두로 한 아마존의 경영진이 훨씬 더 주주 입장에서 자본 재배치를 잘했다고 저자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대목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배경이 좀 있긴 하죠. 왜냐하면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가 원래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도 너무 잘했었고 이 투자 주주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깊었고 또 버크셔 웨더의 워런 버핏을 굉장히 좋아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기업 경영을 하면서 주주 가치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굉장히 잘 명료하게 인식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알파벳의 이제 창업자 그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이었잖아요.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 그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 자본 재배치보다는 막 새로운 거를 여러 가지를 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불필요한 것도 하게 됐다. 어떤 면에서 지나치게. 근데 이들이 경영권을 지금 이제 인도계 CEO한테 넘겨줬는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경영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정리해서 약간 관리자 입장에서 자본 재배치해서 저자가 얘기하는 지금 그 알파벳의 CEO는 제가 보면 천재 경영자다. 자본 재배치를 해서 지금은 주식을 살 때 편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그거를 BMP,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프라이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자, 그러면 뭐 제프 베이조스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만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은 우리가 찾아서 잘 투자를 하면 좋을 텐데 좋은 경영진은 어떤 자질을 갖고 있을까? 이거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좋은 경영진을 이렇게 직접 평가한다라는 게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그렇죠. 사실 뭐 인터뷰한 언론 지면상으로 이렇게 보는데 사실 그건 또 대부분 좋게 좀 포장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저자가 뭐 얘기하는 건데 그 한 6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경영자가 오너처럼 생각하는가. 오너처럼 예, 정말 주인 의식이 있는가? 주인처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실적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정말 주주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느냐. 아, 주주들을 위한. 이 오너처럼 생각하는 걸 일반인 분들이 가장 뭐 쉽게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경영진이 얼마나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아니라 그쵸. 본인이 스탁옵션이라든지 주가가 네. 오르면 본인도 같이 좋아지는. 뭐 이 책에서 얘기는 하지 않는다. 어떤 딴 투자가가 한 얘기예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경영진은 그 경영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종류는 예. 경영진이 자기가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어렵게 번 돈으로 산 주식. 그 주식이 많을 땐 자기는 제일 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일반 주주들과 완전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돈으로 산 거 스톡옵션이 아니거든요. 흔히 하는 얘기로 내가 알 주식을 산 거거든요. 알 주식 시장가로. 시장가로 산 거. 물론 스톡옵션도 돈을 내고 받는 거긴 예, 합니다만 대부분 뭐 싸게 받으니까. 액면가라든지 예, 할인해서 받으니까. 할인해서 받죠. 이거 근데 뭐냐면 그 월급으로 산 주식은 제값 주고 다 산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것도 하나의 뭐 중요한 굳이 포인트네요. 응용하자면 뭐 그 애덤 시셀 이분이 지금 얘기하신 거 아니고 딴 뭐 투자가 한 얘기인데 아마 이분도 그 의견에 공감하실 거예요. 예, 당연히. 맞아요. 두 번째가 이제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인을 알고 있느냐. 이건 당연히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업의 기업의. 본질. 예. 그다음에 검소하지만 구두쇠는 아닌가. 그러니까 검소한 CEO여야 된다 이제. 근데 또 너무 구두쇠여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여기서 톰 머피 얘기를 합니다. 네. 톰 머피가 이제 방송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방송국 임원들은 막 회사 기사 딸린 차 타고 막 이렇게 화려하게. 좋은 차 타고 방도 막 되게 화려하고 했었는데 톰 머피는 택시 타고 다니고 가까운 데는 그리고 검소하게 하고 그런데 프로그램 제작을 할 때는 시청률이 잘 나와야 당연히 광고가 많이 붙으니까 과감하게 투자. 거기에는 이제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비용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는 아끼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철저하게 비용 통제를 하고 그래서 이 톰 머피를 워렌 버핏이 최고로 쳤던 CEO거든요. 근데 굉장히 짠돌이죠. 짠돌이지만 투자를 할 때는 정말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예?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주주 가치의 동력을 아느냐. 이 책에 보면 뭐 그런 얘기가 주주 가치. 예, 그 ROIC라고 그러잖아요. 투하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나요? 투하 자본 수익률. 그러니까 투하한 자본에 대해서 수익률이 얼마냐.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주주들이 준 돈으로 근데 얼마나 가치가 이거를 만들어내느냐. 알고 있는 CEO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 자기가 이제 뭐 펀드 운영하면서 CEO들이 대부분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려고 하고 예. 좋아하는 일 하려고 하고. 구경제와 신경제를 잘 조합할 줄 아느냐. 뭐 이거는 요즘 디지털 시대에 당연한 얘기 같고요. 네. 그다음 CEO의 급여와 주가의 상관관계. 이게 이제 제프 베이조스도 월급을 많이 안 받았어요. 그다음에 버핏도 사실은 연봉을 많이 안 받잖아요. 10만 달러인가 뭐.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예. 스티브 잡스도 진짜 1달러 받았나 예. 그러잖아요. 예. 그거 이제 회사가 좀 어려워진다. 그거고요. 예를 들어서 근데 네. 왜냐하면 CEO가 월급으로 부자가 되기보다는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더 좋아하죠. 그래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주주들과 이해관계가 딱 매칭이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저자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투자에 관한 이야기여서 과연 이 주식을 얼마에 살 것인가, 어떤 가치로 살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맨 처음에 벤저민 그레이엄은 안전 마진이 있는 정말 그쵸. 떨어져도 더 이상 잃을 것 없는 주식을 사는 거였고. 설사 내가 잘못된 판단하더라도 손해를 조금밖에 그렇죠. 안 보는. 근데 빅테크로 와 버리면 이른바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가치 평가, 전통적인 지표 PER, PBR로는 또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예. 몇십 배 이렇게 가버리니까요. 예. 여기에 대한 저자의 고민도 같이 담겨 있죠. 책에서 뭐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전통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 방식에 있어서 감가상각비 문제가 전통 기업과 디지털 기업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기업도 전통 기업과 같은 선상에서 동일 선상에서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자는 뭐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훨씬 퍼가 떨어진다. PER이 훨씬 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네트워크 효과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이익 자체가 늘어날 때 굉장히 가속도가 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경기 순환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좋을 때 좋고 나쁘면 이렇게 수렴이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예. 예. 근데 사이클이 디지털 만들어지죠.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기업을 저희가 뭐 예측을 할 때 예측할 수 있는 기업들,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뭐 저희가 이 저자가 얘기하는 3년에서 5년 은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걸 가지고도 자기가 분석을 해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키워드 들어볼까요? 다음 키워드. 빅테크 주식의 선택 조건. 테크 기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언이 있네요. 빅테크만 주시하라라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 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가장 선호하는 건 이제 기업 분석 능력이 있으면 네. 그 빅테크 기업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서 자기가 이제 BMP 아까 모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예, 이 BMP 태블릿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저자분은 이렇게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아니면 이런 거를 잘 담고 있는 펀드에 가입하거나 ETF나 이것이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자는 직접 그 책에서 그런 문장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테크가 아닌 기업들을 할 때 우리가 이런 디지털 시대에는 어떤 것들을 주목해서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네. 이제 기업 밸류에이션 다 하겠죠, 다. 우리가 네, 뭐 네, 해자도 봐야 되고 그쵸? 뭐 경쟁력도 그쵸, 보고 종합적으로 이런 보죠. 것도 보는데 어떤 면들을 좀 더 해서 파야 되냐면 첫 번째가 강조하고 있는 게 기술 저항성에 있는 게 어떤 기술이 들어왔을 때 내가 타격을 크게 입는 종목이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방송국 주식인데 유튜브가 들어가지고 방송국 주식을 수익률을 엄청나게 떨어뜨려 버렸잖아요. 네네네. 이러면 이게 기술 저항성이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회사인 경우에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 그 기술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타격을 별로 받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예를 들어서 뭐 코카콜라 이런 회사들 그것도 하나의 아무리 기술이 발전을 해도 그렇죠. 그 브랜드가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강한 거고 이 회사에서는 뭐냐면 페인트 회사 셔윈 윌리엄스라는 회사를 소개하는데 저는 이 회사 이름만 들어봤는데 굉장히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이 책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은 그 페인트 칠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급하게 찾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 거를 대리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날 주문하면 그 다음날 자기가 페인트 칠하러 가시면서 그런 구조를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그 기술이 들어오더라도 페인트 칠하고 이런 것들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하. 이런 식으로 기술 저항성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해자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은 뭐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키워드로 가볼까요? 다음 키워드. 투자 아이디어 찾기. 그러면 투자 성과를 올려줄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예. 투자 아이디어 찾기, 매력적인 투자처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지 정리를 좀 그러니까 해볼까요? 저자는 개인적 경험과 직업적 경험을 모두 활용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찾아보는 거고 피터 린치가 굉장히 얘기했던 유명한 거죠. 자기 딸들이랑 가서 자기 딸들이 쇼핑센터 가서 제일 먼저 고르는 옷을 보고 자기는 종목 분석을 했다. 그게 뭐 갭, 네. 유명한 갭 같은 거고 갭도 그렇고. 자기 부인이 신었던 스타킹.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건데 소비자로서의 경험을 좀 속에서 자기가 이제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 아이가 뭐 코딩 학원을 다니면 코딩 학원 주식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 영어 학원을 다니면 영어 학원 주식도 우리나라에 있는 거고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아이디어를 찾아보는데 저자의 얘기는 사실은 아이디어를 찾는 것보다는 아이디어를 걸러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그렇죠.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생활 속 주식을 사라가 아니라 생활 속 주식으로 아이디어를 보고 거기서부터 분석을 시작하라라는 그쵸, 거잖아요. 시작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생활 속 주식 보고 샀는데 물렸다 이런 분들 또 저도 있어요. 뭐 꽂혀갖고 사가지고 그냥 물려버리는 그쵸.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예전에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분석이 시작되어야 예. 된다. 그리고 이제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이해하고 이제 배워야 한다. 앞으로 시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도 읽어야 되는 예, 거고요. 예. 오늘의 심쿵 한방 정리 들어갑니다. 오늘의 심쿵 한방.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합니다. 평균적인 비즈니스는 시장의 성장에 따라 함께 성장하고 평균 이하의 비즈니스는 점차 쇠락하다가 결국에는 망한다. 버는 것보다 덜 쓰고 급여를 받을 때마다 정기적으로 투자하면 더욱 바람직하다. 언덕을 굴려 내려가면서 점점 커지는 눈덩이에 눈을 더하는 것과 같다.
평균적인 비즈니스만 잘 찾아도 된다라는 걸로도 읽히는. 막 이렇게 평균적인 비즈니스와 비평균적인 걸 뭐 구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이 방송뿐만이 나가서 S&P 500을 사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지수,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 S&P 500 사시는 게. 네.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 애덤 시셀의 책인데요. 이 책을 어떤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지. 그 뭐 가치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 책이 약간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논쟁이 있더라고요. 근데 벌써. 그런 논쟁은 굉장히 저는 건강하고 즐거운 논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자기가 가치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우리가 그 테크 기업들,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의 테크 기업들, 우리나라 투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서학기입니다. 뭐 테슬라 좋아하고 사실 애플도 뭐 테슬라, 그렇고. 구글, 예, 뭐 MS, 뭐 이런 분들이 우리가 서학개미 분들 중에 미장, 흔히 미장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미국 시장. 저는 꼭꼭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연해야 한다라는 거고 예. 시대의 흐름을 또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고요. 오늘은 애덤 시셀이 쓴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라는 책이었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와 말씀 나눴고요.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